변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환경 재해, 자원 고갈과 에너지 부족 현상.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구촌의 비전, 녹색 성장.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녹색 성장, 인류 국가를 실현한다. KTV 파워 특강. 오늘 이 시간에는 양수길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녹색 성장의 미래 비전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모처럼 제 강의를 듣기 위해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금으로부터 3년 반 전 이 광복절, 그때가 이제 우리나라 정부 수립 6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기흥축사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앞으로 60주년은 새로운 국가 발전 비전을 추구하겠다. 그것은 바로 녹색 성장이다라고 새로운 국가 발전 비전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발족을 시키셨고요. 여기에는 정부 여러 부처 중에서도 무려 13개 이상의 부처 장관이 참여하고 있고, 또 국무총리도 여기에 참여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 민간 각 부분에서 36명의 전문가들을 또 위원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분야가 굉장히 넓다는 이제 그러한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 위원회를 발족시키고 나서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2050년까지의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은 녹색 성장 전략하에서 이러이러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하자면 이 블루프린트를 또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그것을 매년 집행하기 위해서 녹색 성장 5개년 계획을 또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해서 이것을 정부가 정책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녹색 성장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지금 정부는 녹색 성장을 위한 예산 지출을 우리나라 GDP의 2% 정도, 그러니까 5년 동안에 걸쳐서 107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금 지출을 하고 있으니까 정부로서 굉장히 크게 중시하는 그런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지방에 가면은 16개 시도별로 지방 녹색 성장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고, 시도청에는 녹색 성장 정책관이 임명이 되어 있고, 그 지방별로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대한민국 경제를 운영하는 데 하나의 새로운 키워드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녹색으로 리모델링을 한다. 이것이 지금 녹색 성장의 의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리모델링이라고 말할 만큼 모든 분야를 다 고쳐나가는 그런 엄청나게 광범위한 그런 정책 노력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국가 발전 비전을 발표하실 때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녹색 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 오염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입니다. 녹색 기술과 청정 에너지로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 발전 패러다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거의 패러다임은 이제는 통하지 않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뜻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우리가 이 환경
보호를 얘기할 때 환경 보호하면은 경제 성장이 좀 차질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환경 오염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속에서 새로운 그 성장 그 요인을 발견을 하고 그것을 산업화를 해서 일자리를 창출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그 환경 보호와 그 경제 성장 간의 그 이 관계를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재설정한다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관계를 재설정할 수 있느냐? 그것은 기술입니다. 녹색 기술 그리고 청정 에너지를 이 기술 개발을 해서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고 산업화하고 함으로 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경제 성장을 한다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녹색 성장 그러면은 그 대칭어가 있을 수 있겠죠. 반대말 뭐가 될까요? 갈색 성장이라고들 그럽니다. 갈색. 과거 우리가 5, 60년간 이 경제 성장을 추진해 오면서 그 모든 일을 할 때 경제를 운영하고 모든 일을 우리가 이 일거수일투족을 움직일 때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 에너지 기반이 석탄이나 석유 또 그거보다는 좀 깨끗하다고 합니다만 천연가스 이런 걸 썼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공통점이 있는데 이것이 이 수백억 년에 걸쳐서 그 과거에 식물이나 동물들의 그것이 땅에 파묻혀 가지고 이것이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에너지 자원화가 된 거죠. 석탄, 석유. 여기에는 다 공통적으로 탄소가 들어있습니다. 탄소. 그 탄소가 들어간 연료를 태우면은 산화돼가지고 CO2가 생기죠. 이산화탄소. 그 이산화탄소가 들어간 그런 연료들을 화석연료라고 이제 하는데 그 식물, 동물들이 화석이 돼서 나온 연료다 해서 그 화석연료를 에너지로 쓴 그러한 성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각종 우리가 천연자원, 뭐 구리다 뭐다 해서 천연자원을 우리가 수입해가지고 그것을 가공을 해서 공업 제품을 만드는 이제 그런 성장을 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갈색 성장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갈색 성장이 지속 불가능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인구 증가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0년 전에 인구가 30억이었고요. 지금 현재 70억이 됐습니다. 바로 몇 달 전에. 2배가 됐어요. 앞으로 2050년이면 90억에서 100억 정도가 되는데 그 인구가 늘면서 모두 잘 먹고 잘 살으려고 이제 경제 발전을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요새는 아프리카도 연 5%, 6%씩 경제 성장을 하잖아요. 경제 성장을 한다는 거는 물자가 필요하고 소비를 많이 한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천연자원을 갖다가 생산 제품 쓰는 데 쓰고 그 다음에 화석연료를 떼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천연자원이 고갈이 되고 이 환경이 악화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인류 서식 기반이 붕괴되는 겁니다. 우리는 괜찮습니다. 여러분도 괜찮으신데 여러분의 자손, 손주들 또 증손주들 가면 아마 이 우주 공상 영화에 나오는 만큼 살기가 참 힘든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이제 갈색 성장 시대는 끝난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지금 이 녹색 성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녹색 성장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 자본을 보호하는 거. 요새는 이제 환경이란 말을 요새는 넓게 써가지고 자연 자본을 이제 환경이라고도 하는데 이 자연 자본을 보호하고 그러면서도 또 경제 성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둘을 동시에 추구하느냐? 결국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새로운 기술을 자꾸 개발해서 하나는 그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열, 태양광, 풍력, 또 땅속에도 열이 있습니다. 지열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나무 목재 같은 거를 태워서 하면은 거기도 CO2가 나오긴 나오는데 그 나무를 심을 때 CO2를 흡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바이오매스라고 그러는데 바이오매스를 쓸 때는 바이오매스의 이 태나서부터 연소될 때까지 생각하면은 이거는 이 CO2는 제로입니다. 결국은 흡수했다가 내놓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한 그 바이오 연료들 뭐 이런 것들로 화석 연료를 대체를 해 나가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천연 자원을 쓰지만은 그걸 자꾸 순환시키는 거. 버리지 않고
그것을 다른 제품을 만들고 하는 그 이 자원을 순환시키는 거. 여기에도 기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자원 순환과 신재생 개발을 허물어 해서 녹색 성장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고요. 기술 개발과 투자 자체가 벌써 그것이 성장 동력이 되는 겁니다. 이 키는 뭐냐? 기술 혁신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좀 보시면요. 이 파란 선 이렇게 보시면은 그게 그 이산화탄소의 대기 중에 농도가 됩니다. 그런데 빨간 선은 그 지구의 온도입니다. 이 둘이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죠. 이게 뭘 나타내냐면은 CO2가 많이 누적이 될수록 올라갈수록 지구 온도도 같이 올라갔다. 이걸 나타내고요. 그래서 CO2가 이 지구 온난화의 주 현상이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여기 어느 지점까지 이게 요 낮은 수준에 머물죠. 이게 이제 몇백억 년 전부터 여기까지 온 건데 이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하죠. 이게 CO2가 막 누적이 되고 지구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 1850년쯤 되는데 이때가 뭐냐? 산업혁명기입니다. 산업혁명기가 되면서부터 석탄을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했고 다량 생산이 시작이 되고 전기기관을 활용하는 기계 공장이 들어서고 해서 요새 우리식의 지금 현대 공업 생산이 시작이 되면서부터 CO2가 배출이 됐다는 이제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석연료에서 배출된 CO2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고 온실가스에는 지금 여기 보시는데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제일 주종이 CO2다라고 하는 것. 그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한 89%가 CO2니까 앞으로 저는 주로 CO2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대기 현상이라는 게 결국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의 이 지점과 저 지점 간의 온도 차이 때문에 벌어집니다. 온도 차이가 생겨서 바람이 생기고 바람이 생기면 태풍이 오기도 하고 이런 게 있고요. 또 이 바다와 그 대기상에 또 열 교환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이 이렇게 순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가 돼서 바다에 내려갔다가 바다에서 증발이 됐다가 해서 이제 물이 순환을 하는 것이 우리 기후 변화의 기본적인 이제 원리가 되는데 지구가 이 대기 중에 이제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는 이 온도가 올라가면 우선 이제 얼음들이 다 녹죠. 얼음은 뭐 북극 남극에 있는 것뿐만 아니고 뭐 히말라야 산맥, 안데 산맥 높은 데 다 있는 건데 그것들이 점점 녹아내려 가지고 한번 녹아내리고 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물이 부족해지겠죠. 그다음에 바다가 해수면이 상승하죠. 그다음에 온도가 따뜻해지면 또 바닷물이 또 이렇게 부피가 늘어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해수면이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빙산이 녹고 있고요. 그리고 수증기와 물의 흐름, 순환 이것이 이게 커집니다. 다시 말해서 온도가 커지면은 대기 중에 수증기를 많이 품을 수 있고요. 그것은 이제 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바다에서 다시 또 뜨뜻해지니까 빨리 증발해가지고 또 구름이 생겨서 비가 오고. 그래서 이제 강우 사이클이 커집니다. 커지는데 이게 비가 내리는 기간은 짧아지고 총 강우량은 많아지고 그러니까 폭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 피해가 생기는 거고 앞으로 이제 대기 온도가 올라갈수록 이 물 순환 사이클은 점점 이제 확대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물난리라든지 뭐 홍수라든지 또 이게 강우 기간이 줄어드니까 또 나머지 기간은 또 이게 한발이 생기고 물이 부족하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특히 더운 열대 적도부터 아열대 지방은 점점 건조해지고 또 북쪽은 비가 많이 오고 이런 또 그런 기상 이변 현상이 벌어져 가지고 우리가 폭우라든지 여러 가지 기상체해 현상을 보고요. 여기는 지금 최근 지구 전 방방곡곡에 여러 가지 기상체 이변이 벌어졌다는 말씀, 폭염이라든지 한반이라든지 등등 그런 거고요. 앞으로 지금 아무런 우리가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은 이 지구 온도 상승이 글쎄 2100년쯤 되면은 뭐 지금보다 한 6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만일에 지구 온도가 6도까지 올라가면은 지금 전문가들이 말할 때 2도 정도, 그러니까 산업혁명기에 비교해서 2도 정도 올라가는 것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인류로서 살만하다. 그러나 2도 상승 이상을 넘어가면은 우선 많은 물 부족을 느끼는 그런 인구가 점점 늘고요.
그다음에 바닷물이 올라가면은 그 해변 도시들, 그 주요 도시들이 대개 해변가에 있습니다. 그에다 이제 침수가 돼가지고 엄청난 부작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홍수 같은 게 많이 벌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바다가 뜨뜻해지고 그러면은 그 생태계 중에서 바다의 그 플랑크톤들이 죽습니다. 또 산호초가 죽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온도가 2도씨 이상 올라가게 내버려두면은 정말 우리 인류의 그 서식지가 다 붕괴되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지금도 조금씩 진행되는데 우리가 왜 모르냐? 이게 지금 우리가 50년, 100년을 보는 얘기거든요. 그 50년, 100년은 우리는 없어지니까 괜찮냐 하면 우리 후손들이 또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또 그때까지도 점점점 이런 조금씩 일이 점점 악화되는 그런 것을 우리도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자원 고갈 위기, 에너지 소비로 증가하는 에너지 위기, 또 온실가스 배출을 위한 기후 변화의 위기, 그다음에 물 부족이 심화되고 더워지고 그러면 식량 생산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다중적인 위기를 우리가 지금 조금씩 이게 확대돼 가고 있다. 이거는 이제 그 요새 그 에너지 유가가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 그래서 21세기의 그 에너지 사정이 20세기와는 너무나 이제 달라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지구 환경 위기에 대응해서 이 국제 질서를 만들자고 국제 회의도 많이 하고 협상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UN 기후변화 협약 그래가지고 우리 각 나라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을 우리가 측정을 해서 이것을 얼마씩 줄여나가기로 서로 합의해가지고 인류 사회 전체가 줄이는 양 자체가 이 온도 상승이 산업혁명기보다 2도를 초과하지 않게끔 제한하도록 노력을 하자라는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어려운 것이 지금까지 대기 중에 나와 있는 CO2는 과거에 공업 발전을 많이 한 나라가 주로 만들어낸 거거든요. 선진국들. 중국이나 인도는 이제 우리 겨우 시작을 했고 우리 이산화탄소 겨우 조금 배출했는데 우리도 같이 하자고 그러냐. 그 선진국은 뭐냐면은 그 말은 맞는데, 우리가 선진국이 지금 CO2 배출을 지금부터 잃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신들 그 속도로 경제 발전하고 석탄, 석유 태우다 보면 2050년이 되면 어차피 인류는 망한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참여해야 된다. 이게 지금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좌우간 이 선호진 간의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선진국, 후진국 모두 다 의무 감축을 하자. 이렇게 합의를 봤는데, 그런 원칙만 합의를 받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임을 분담하느냐 이런 거는 지금 앞으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 질서는 지금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별로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의 문제가 C니까 탄소 규제다 이렇게 표현도 쓰고 있는데, 지금 유럽이 제일 앞장서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호주도 지금 최근에 착수했고, 심지어는 중국이나 인도도 우리가 의무적으로 감축은 안 하겠지만 우리가 알아서 스스로 하겠다. 자발적으로 좀 착수를 하고 있어서 여러 나라가 자발적으로 각자 탄소 규제를 시작을 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CO2 말고 이 산림 황폐화로 인한 사막화도 방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자는 그런 국제 협력 질서는 이미 돼 있고, 바다에다가 이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라는 협약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국제 질서가, 환경 보호 국제 질서가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 환경 보호가 세계 도처에서 되면은 그 환경 규제하는 나라에서 친환경적인 기술, 녹색 기술, 에너지 저감 기술, 에너지 효율화 기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개발 기술 같은 것이 기술 투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환경을 보호하려고 그것을 규제를 하다 보면은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돈을 낼 용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니까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신성장 동력이 창출되고, 그것이 바로 소위 녹색 성장의 전개를 의미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자동차 배출가스를 규제할 때 자동차 업계에서 막갱 불평했거든요.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우리가 선진국에서 현대차라든지 우리 기아차가 지금 선진국 차하고 지금
1대1로 경쟁을 하는 그런 기술 개발이 된 것이 과거의 환경 규제가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고 환경 규제한다고 해서 지금 산업계가 힘들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견뎌내야지만 나중에 더 잘 될 수 있다는 이런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세계적으로 그 녹색 산업 시장이 엄청나게 크게 열어 벌릴 것이며 여기에 이제 기회가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그 석탄에 기반을 둔 그 산업 발전을 제1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른다면은 20세기 초부터는 석유를 주로 활용하면서 또 그것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하는 그렇게 해서 지금 20세기에 그 기계 문명이 도입이 되고 발전되고 경제 발전, 산업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거를 제2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1차나 2차나 다 화석연료를 썼던 것이고요. 이제부터는 이 깨끗한 환경 보호 기술 또 그 청정 에너지 기술 이거 특히 소위 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새로운 산업 발전 시대가 열린다. 그래서 이것을 제3차 산업혁명 혹은 녹색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우리가 전문가들이 하기 시작을 했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바로 이제 이 새로운 그 녹색 산업혁명 그것에 우리가 남보다 빨리 선점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용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자. 이것도 결국은 우리가 해외 수출을 해야지만 이 녹색 제품들을 수출해야지만 이 성장이 지속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녹색 산업 혁명 고지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고, 뭐 그걸 안 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우리 에너지 다 수입하지 않습니까? 뭐 중동에서도 하고 뭐 그래서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인데 우리가 에너지 수입하느라고 중동이나 이런 데 내는 돈이 몇 년 전에 보니까 1,400억 달러였는데 우리가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3대 주종 수출 품목, 자동차, 선박, 반도체 이거 수출액 다 합쳐봐야 1,100억 불입니다. 그거 실컷 힘 빠지게 해가지고 일해가지고 수출해서 그거 가지고도 우리가 수입하는 에너지 값을 제대로 못 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우리의 그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체제가 그만큼 우리한테 그 약점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우리나라의 그 기후 변화가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에서 우리도 이제 기후 변화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온난화 현상은 세계적인 온난화 현상보다 2배나 빠릅니다. 온도 상승을 보면은 거기서 따라서 지금 우리 이 한반도의 그 생물 지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봐서도 우리도 이 기후 변화 협상에 우리가 배출하는 양에 상응하는 감축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혹시 앞장서서 국제 협상을 도울 수 있다면 앞장서야 된다는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7위고요. 지금 OECD의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년 줄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계속 늘고 있어가지고 배출량이 느는 게 OECD 34개국 중에서 넘버원. 제일 많이 우리가 지금 이산화탄소를 막 배출하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2020년까지 아무 우리가 대책을 취하지 않으면 배출가스가 이렇게 는다. 그러면 2020년 이 현재로서 그 소위 비즈니스 as usual 그 수준보다 3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이거는 이제 가상적인 숫자에서부터 기준을 잡은 게 30%고요. 2005년 현재 실적치하고 요때 우리 감축 후의 양을 비교하면 한 4% 정도 감축하는 이제 그런 우리 목표를 이제 정해 놨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겠다라고 하다 보면은 새로운 기술 개발을 해야 되겠죠. 또 그 녹색 산업을 또 우리가 투자해서 이 기계도 만들어내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신성장 동력이 창출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 발전 부문도 우리가 그 신재생 에너지를 바꿔야 되겠고, 또 이 산업도 또 바꿔 나가야 되고, 그 도시 건물, 우리 도시 건물 다 에너지 쓰는 것들 아닙니까? 또 교통, 또 기업의 경영, 우리 생활 다 에너지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분야별로 소위 녹색화를 하다 보면은 이것이 또 기술 개발을 촉진하게 되고 또 녹색 산업을 이제 키우게 돼서 이 그 세 가지가 서로 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보완적으로 같이 상호 촉진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부문별로 어디가 제일 많이 감축을 해야 되느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감축 그 양으로는 이제
산업 부분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교통 부분인데 그 부분에 원래 이만큼 들을 것을 얼마나 많이 줄여야 되느냐 하는 이 부담 그것을 보면은 교통 부분이 제일 많이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발전 부분, 발전소, 그다음에 건물 부분 그리고 이제 산업 이런 순서로 됐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온실가스를 2020년에 30%를 줄인다. 그런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목표 관리제라는 걸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요 온실가스 배출 업체 주체를 458개를 지정을 해서 당신들 내년에 얼마로 줄이셔, 후년에 얼마를 줄이셔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고요. 2015년부터는 이것을 조금 더 이 탄력성 있게 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주요 배출 주체별로 당신은 얼마만큼만 배출할 수 있습니다라는 규제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배출을 감축하는데 기술 배출 감축이 쉬워서 굉장히 많이 목표보다 더 많이 감축한 업체가 있고 너무나 힘들어서 목표를 못 맞춘 부족하게 감축한 주체가 있으면은 남는 쪽하고 모자란 쪽이 서로 사고 팔게 만드는 그것이 이제 배출권 거래제라는 거. 2015년에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뭐 건축물, 교통, 또 저탄소, 산업, 소비생활 이 부문별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기술들을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기술들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뭐 LED를 쓴다든지 또 뭐 하이브리드 차를 쓴다든지 뭐 전기 차량을 쓴다든지 건물로 치면은 거기에 단열 기능을 강화한다 등등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려다 보면 이런 기술을 우리가 개발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문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볼 때 결국은 에너지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발전소나 또 공장에서도 막 이 에너지를 태우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다 보면은 우리가 각종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까? 석유, 석탄, 뭐 원자력, 뭐 천연가스, 신재생 에너지 이런데 지금 현재는 신재생 에너지가 여기 보시는 대로 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점유율이 아주 적죠. 이거를 최대한은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2030년 되면은 우리 여러 가지 여건상 한 11.5%까지 늘릴 수 있겠다. 이거거든요. 그거밖에 안 돼요. 선진국보다 훨씬 많죠. 그럼 나머지는 뭐냐? 그 중에서 제일 온실가스 배출 효과가 적은 에너지가 뭐냐? 원자력입니다. 원자력이 아주 뜨고 원자력 연료 쓰고 나서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깨끗하게 이것은 처리할 수 있다라는 대안은 없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에너지 원자력을 많이 쓰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비용이 좀 싸고 상대적으로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지금 깨끗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에서 이 신에너지라는 것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그런 기술이 되겠고요. 여기 밑에 연료 전지다 뭐 이런 거 해놨고 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 좀 보였죠. 태양열, 태양광, 풍력, 뭐 바이오, 수력, 뭐 폐기물도 태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5년에는 이 기계를 생산해서 전 세계 수출하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5대 신재생 에너지 강국이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태양광 제품 15%, 풍력 제품, 풍력 발전기 제품 15%를 우리가 수출하겠다는 목표가 나와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는 연구, 기술 개발을 많이 해야죠. 전력적 R&D를 잘해야 되고 기술 개발. 그다음에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뭐해? 그거 가지고 생산하면 팔 데가 있으잖아요. 그 시장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기술이 활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처음에 이제 단가가 비싸니까 정부가 좀 그것을 생산할 때 보조금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뭐 공공건물은 다 이 화석연료를 쓰면 안 된다라든지 뭐 이런 이제 규제를 도입하면은 이제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국내 시장을 만들어주고 나서 이것이 수출화할 수 있게끔 해외 진출을 도와주는 일, 그리고 각 기업의 그 능력을 키워주는 이런 네 가지 일을 해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그린카, 하이브리드카, 또 전기차 이런 걸 이제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2015년이 되면은 이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자동차의 21%가
이런 녹색 차량 그린카가 되고요. 2020년이 되면 43%. 앞으로 굉장히 빨리 그 보급을 늘려나갈 것을 준비하고 있고, 여기는 그 전기에 대한 생산과 그 공급과 수요가 시간대별로 달라지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시간대별로 변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기값이 비싸면 소비자들이 전기를 덜 쓰고, 또 예컨대 그 세탁기를 돌릴 때도 전기값이 비싼 때보다는 이제 싸게 이렇게 하는, 그래서 소비자들이 전기 이용을 그 전기를 절감할 수 있게 하는, 소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거든요. 그게 스마트 그리드라는 겁니다. 이거를 2030년까지 전국에 보급하기 위해서 지금 일이 추진되고 있고, 그 테스트 베드를 제주도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철도가 빨라야지 사람들이 승용차를 덜 타고 철도를 타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고속철도를 지금 일부 노선만 있는데 2020년까지 전국의 철도를 다 고속철도화하는 그런 일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들의 에너지 소비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의 단열 기능을 강화하고 이 건물에도 태양광을 설치한다든지 해가지고 스스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하고, 이러한 의미, 또 에너지를 대신대로 소비를 줄이는 디자인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녹색 건축물 활성화가 추진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앞으로 물 순환 사이클이 점점 커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폭우도 더 많이 올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물 피해도 심하고, 또 한번 왔다간 다 빠져나가고 물이 없어지고 물이 부족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 기후변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기후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런 피해를 어떻게 사전적으로 예방하느냐. 그걸 기후변화 적응 사업이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4대강 살리기 사업입니다. 이게 뭐 일부 환경론자들의 반대가 있어서 아직도 이 논란이 많은 사업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기본 취지인즉슨 좌우지간에 이 강에 물을 담는 물그릇을 크게 해가지고 평소에 물이 좀 잠기게 하든지, 아니면 비가 오면은 거기서 물그릇을 많이 담아뒀다가 나중에 물이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하는 그 물그릇 기능을 크게 하겠다는 게 4대강 살리기 사업이고요. 그런데 이게 물을 좀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 물을 평소에. 그러다 보면 거기가 이제 물이 수질 오염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지금 물을 담기 위해서 보호라는 걸 설치했는데, 이것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이런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러한 부작용은 최소화하겠다는 게 지금 정부 방침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이 쓰레기 문제와 자원 얘기를 했는데, 그 자원을 버리지 않고 자꾸 재활용하는 그런 그 리사이클링을 하기 위해서 소위 저탄소 자원순환형 경제산업 구조를 구축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는 거고 저도 주인공이 되는 건데, 우리 생활에서 녹색 생활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 친화적인 기술로 만든 제품, 쓰레기를 대신대로 안 만드는 거,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쓰레기를 대신대로 생산하지 말고 에너지를 전략을 하고, 이런 것이 이제 녹색 생활 실천인데, 이것을 위한 그린 스타트라든지 무슨 그런 실천 운동 캠페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 슈퍼 같은 데 가시면은 탄소 성적 표지 제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다. 그러면 이제 소비자가 그럼 난 이것을 사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녹색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녹색 성장 추진의 그 성과를 보면은 이 R&D 투자가 획기적으로 늘어서 선진국과 녹색 기술 격차가 많이 줄었습니다. 지난 한 2, 3년간에. 그리고 특히 대기업 30대 그룹이 녹색 산업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이제 해왔다는 그런 이제 실적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소위 신재생 에너지 분야만 국한해서 보면은 여기에서 기업 수가 주로 중소기업들인데 2배 이상 늘었고, 고용이 한 4배 가까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매출이 7배, 수출이 7배. 그래서 소위 신재생 에너지 분야가 급성장을 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수질도 그동안에 꾸준히 개선이 됐고요. 수도권 대기 아주 깨끗해졌죠, 많이.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녹색 성장을 새로운 경제 발전 모델로 하자라고 주장한 첫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우리가 맨날 선진국 거만 베끼고 배우다가 이번에는 우리가 히트를 친 겁니다, 말하자면.
요새 한류가 지금 이런 녹색 성장도 한류입니다. 그래서 다른 선진국들이 다 대한민국을 칭찬하면서 모범국이다, 모범국이다고 선진국, 후진국이 다 이렇게 보고, 한국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른 모든 나라들도 녹색 성장을 합시다라고 하는 이 국제적인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 성장 어젠다의 국제적인 확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해야지 그 지구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혼자 안 되잖아요. 다 동참하자는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해야지만 세계 녹색 산업 성장 시장이 열리거든요. 그럼 거기에 우리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수출주도 녹색 성장을 할 수 있는 국제 시장을 확보하겠다는 또 실리적인 목적도 있어서 우리가 지금 국제적으로 녹색 성장의 리더다라고 정말로 과장 요만큼도 안 하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게 많아요. 이것은 꾸준히 몇십 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3년 반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뭐가 문제? 에너지 과소비 구조. 우리 시민들 여러분도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말로는 다 녹색 성장 좋다. 에너지 효율화하자 하면서도 실천들을 잘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걸 해봤어요. 한번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당신은 녹색 생활을 실천합니까? 그러니까 한다고 하는 사람이 90%. 다른 사람들은 실천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안 한다고 보는 사람들이 90%. 네? 자기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못 미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의 에너지 효율은요, 일본의 3분의 1, 또 유럽 국가의 2분의 1. 아주 멀었습니다. 에너지 낭비가 심한 미국보다도 못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녹색 생활을 실천을 해야 되는데, 총론적으로는 좋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는 이게 좀 돈이 좀 듭니다. 우선은. 그다음에 귀찮아요. 그래서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녹색 기술 산업을 지원한다 해서 뭐 풍력 발전해라, 뭐 태양광 발전해라, 정부가 보조금도 주고 그러는데 이게 환경 규제에 걸려요. 태양광 엄청나게 많은 지면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 지역 주민들이 우리 동네는 싫다, 딴 동네로 가라 이래가지고 이 규제를 좀 풀어줘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 아직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들이 녹색 기술 개발하려면 돈이 들거든요. 녹색 금융이 필요한데 은행들이 녹색이 뭐냐 몰라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투자를 원래 돈을 안 꿔줘요. 또 원래 이제 금융기관이라는 게 위험을 싫어하잖아요. 리스크를. 이거 했다가 돈 띄면 어떻게 해서 안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이 녹색 금융을 어떻게 활성화하느냐는 이런 과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녹색 성장 추진 체계에서 지금까지 너무 우리 위원회 또 우리 정부가 너무 앞장섰던 것 같아요. 이 NGO들, 시민사회, 또 정치권이 다 같이 좀 보조를 맞춰줘야 되는데 아직은 좀 정부 뒤를 따라오는 간격이 좀 있습니다. 이거를 좀 줄이는 그런 차원에서 녹색 성장 추진 체계를 더 공고히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제대로 특히 앞으로 1, 2년간에 좀 역점적으로 하다 보면은 2020년에는 세계 7대 녹색 강국을 실현할 수 있다고 우리가 믿으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소비자이고 또 오피니언 메이커들이고 시민 운동가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녹색 성장의 취지를 위해서 동참을 해 주시고, 가정에 가시면은 좀 이 등을 다 LED로 좀 바꾸시고 자동차도 하이브리드로 좀 하시고, 또 대기 전력이 가정 전기 소비의 11%, 12%입니다. 그렇게 많이 소비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시다가 슈퍼에 들리셔서 대기 전력 차단 장치가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된 똑딱이. 그걸 좀 갖다 끼세요. 전구 끊길 때 그걸 끄세요. 그러면 대기 전력 11%가 전략이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안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댁에 가시면은 좀 가시는 길에 슈퍼를 꼭 좀 들려주시기 바라면서 제 강연을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디 좀 질문 있으시면은 해보시죠. 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는 녹색 성장 관련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많은 지원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아까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린 여러 부문들이 일들 여러 한꺼번에 다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그 시장 선점의 핵심은 기술 개발입니다. 태양광 기술, 풍력 기술, 이 전기 자동차 기술,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기 배터리 제조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신기술을 빨리 우리가 개발해서 남보다 먼저 상용화하면은 세계 시장을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에 대해서 27대 중점 녹색 기술 이런 걸 우리가 3년 전에 선정을 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그 기업인들이 물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연구기관들 이런 데서 개발하는 거를 이 지원금을 줘서 이제 개발을 촉진하고 있고 소위 이제 R&D를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그 결과 지난 3년에 걸쳐서 선진국과 27대 중점 녹색 기술 모든 분야에 걸쳐서 한번 평균을 해보니까 선진국보다 우리가 한 52% 정도 수준, 아주 낮은 수준에 있었거든요. 기술 수준이. 근데 그 이후 2년, 작년까지 이게 12%포인트 향상돼가지고 선진국과의 갭을 많이 줄였고요. 일부 기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전기 자동차 배터리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선진국과 맞먹고 있어서 많은 진전이 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술 개발을 더욱 지금 우리가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네. 네, 유익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녹색 성장 산업, 그다음에 친환경 기술 개발 등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소기업의 참여가 미미한 것 같습니다. 이런 중소기업들의 녹색 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책이나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네. 이 기술 개발에서 중소기업의 참여가 미미하다는 거는 사실은 사실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제 근데 시스템 기술이 있습니다. 뭐 풍력 발전 시스템을 전체를 어떻게 조립을 해서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런 거는 대기업들이 이제 주로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요소 기술들이 수백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작은 기술들을 대기업들이 일일이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소기업, 특히 소위 벤처기업들이 이제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뭐 위험 부담을 많이 하죠. 그 중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몇 안 되지만은 그래도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소 기술들은 중소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여건은 대기업에 비해서 아주 열악하니까 정부가 많이 도와주고 있죠. 그래서 중소기업의 녹색 기술을 개발 투자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 정부가 한 75%까지 정부가 되고요. 그럼 당신은 25%만 되셔 이러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것을 90%까지 늘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녹색 기술의 전체 R&D 한 반 가까이를 중소기업이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정책 목표를 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도적으로는 암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색 금융, 은행들이 암만 해도 녹색 기술은 잘 모르겠고 이거는 위험이 많고 또 투자 회임 기간이 길고 그리고 더군다나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참 아슬아슬하다 뭐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좀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작년 한 해 기후변화로 인한 그런 환경 피해가 되게 심했고, 이제 기후변화가 저희들의 그냥 일상이 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대책으로 어떤 것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게 이제 말하자면 기후변화 적응 종합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작년에 저희 위원회가 부처들과 협력해서 만들어서 발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 한 가지만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4대강 사업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장 주된 기능은 바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이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예로 기후변화는 이제 기상변화를 더 심하게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방하고 적응하기 위해서는 일기예보를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 기상 예측 관련해서 미국 사람 전문가를 하나 우리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기술을 도입을 했고 지금 아주 정밀한 기상 예측을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요. 지금 우리는 이 기상 예측의 정확도 면에서 세계 7대 국가의 하나로 드디어 작년에 인정을 받기 시작을 해서 이 일기예보를 잘하는 그런 것도 아주 중요한 적응 대책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업종별로 지역별로 이 날씨 변화를 미리 알면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사업을 하는데 오늘 날씨가 어때, 내일 어때, 일주일 있다 어때, 그걸 미리 알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상 예측 정보 산업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문적으로 그것을 정보를 알고 분석을 하고 컨설팅 해주는 그런 일도 생기고 있고 그래서 뭐 그런 일들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가 그 녹색 성장 주창국으로서 국제적으로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고요. 또 우리나라의 녹색 성장 미래상은 어떠한 것인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2008년에 대통령께서 녹색 성장을 새로운 국가 발전 모델로 채택합시다라고 제안해서 추진하기 시작한 다음에 우리가 그 주로 선진국들로 구성되는 OECD라고 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의 멤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그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녹색 성장을 모든 나라가 한번 다 같이 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녹색 성장이란 건 뭐냐? 녹색 성장 정책이란 뭐냐? 녹색 성장을 어떻게 추진해야 되느냐라는 연구를 하자 제안을 해서 그 제안이 채택이 돼가지고 2년간에 걸쳐서 OECD라고 하는 그 굉장히 큰 국제기구인데 거기에 모든 부와 과가 다 그 합동으로 이 프로젝트를 연구를 해가지고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이 작년 5월 달에 나왔습니다. OECD 강요회에서 이 제출이 돼가지고 채택이 됐는데 그게 대한민국 정부가 제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였고요. 그래서 그 보고서를 발표하는 그 행사에서 그 OECD 사무총장이 첫 번째 요 책을 이 녹색 성장의 종주국인 대한민국의 김황식 국무총리한테 드립니다라고 했고 오로지 그 각국의 그 장관들이 다 오고 클린턴 국무장관도 오고 미국의 국무장관도 오고 그런 그 자리에서 김황식 총리만이 기조연설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그 구리아 사무총장이 그 양반이 그런 말을 잘해요. 농담으로 하기도 진짜로도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녹색 성장의 아버지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역할은 지금 녹색 성장에 관한하는 그 공인이 되어 있다는 이런 말씀이고요. 기후변화 협상 차원에서도 이 대한민국의 이 녹색 성장 논리가 조금씩 도입이 되기 시작을 해가지고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것은 손해보는 일이라는 과학의 통념이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시작하면 기술 개발에 되고 그것이 성장을 도와줄 수 있구나 이런 인식들이 돼가지고 그 기후변화 협상을 위한 분위기가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 해서 그 한국의 녹색 성장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 발자국이 도처에 발견되고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의미에서 녹색과 관련되는 전모를 좀 이해를 좀 하시면서 한번 실천을 하시면은 그 자부심이 우선 좋고요.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은 먼 미래를 생각 안 해서 녹색 생활을 잘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앞으로 우리 녹색 생활 운동에 또 녹색 성장 운동에 여러분들 좀 동참을 해 주시는데 앞장서 주시면은 너무나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스스로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